삼성전자의 반도체 유리기판 시장 진출 소식에 전날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유리기판은 전기 신호절달 속도와 전력 소비 효율 등에서 기존 기판 대비 우수한 성능을 보이며 꿈의 기판으로 불리는데요. 고성능 AI 반도체 기술 경쟁에 불붙으면서 기업들은 앞다퉈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로 알려져 있는 SK그룹의 캐시카우를 만들어낸 최태원 회장이 고대 역풍 메모리를 이을 차세대 먹거리 발굴에 각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등에 탑재될 전력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가 대표적인데요. 최 회장은 뚝심 경험으로 발판으로 미래기술 투자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밝힌 공약대로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타이어 제조사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대적으로 관세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넥센 타이어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대한고래로 명명된 동해 심해가스 유망 구조가 탐사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의 향후 진행 절차에 관심이 쏠립니다. 2차 탐사 시추에 나설 계획인데 2차 탐사 시추는 해외 대형 석유기업 등의 투자를 유치해 공동 개발 형태로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재테크 원데이 클래스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재테크 알려드릴 텐데요. 저는 오늘 함께하게 될 MC 지영이고요. 네, MC 건우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다양한 재테크에 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테크 원데이 클래스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MC 건우님과 또 다양한 전문가님들과 함께요. 오늘은 채권에 관한 이야기들 하나하나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 우선 또 MC 건우님과 인사 제대로 한번 좀 나눠볼게요. 네. 잘 지내셨을까요? 네, 저희 또 일주일 만에 또 바로 네. 오는 거라서 빨리빨리 네. 준비하고 하느라 조금 바빴어요. 빡빡하긴 했지만 네. 두 분 전문가님들이 또 잘 도와주셔서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재테크다 보니까 오늘 어떤 고수님들 출연을 하고 계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이제 저번에 한 번쯤에 이제 보셨을 텐데 자산 관리의 고수 이해나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머스 자산관리센터 대표 이혜나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자산 관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포인트는 또 안전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안전 관리의 고수님이신 또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머스 자산관리센터 팀장 나현석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저희가 두 분과 또 MC 건우님과 함께 또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일단 오늘 저희가 어떤 챕터 준비되어 있을까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있긴 하는데 사실 이제 요즘에 들어서 사실 시장이 조금 불안불안하잖아요. 막 사면 물릴 것 같고 불안불안하고. 네, 근데 이거를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주제를 두 분이 가지고 오셨고요. 첫 번째 주제는 이혜나 대표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네, 요즘은 채권 투자의 적기라는 말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또 저희가 채권 투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금리가 인상되면서 채권 투자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들어는 봤지만 어떤 투자인지 개념 자체가 이제 안 잡혀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채권 투자가 어떤 건지 채권의 정의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채권은요, 보통 주식이나 펀드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딱 한마디로 채권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 채권은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채권은 한마디로 채무를 기록한 장부, 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더 짧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빈 문서입니다. 제가 예시로 재밌는 예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차용증을 썼어요. 아, 이거 내용 보이는데 마음에 드네요. 자, 채무자 이해나는 채권자 길건우에게 원금 1억 원과 이자 20%를 2026년 2월 7일까지 상환한다. 땅땅땅 해서 이렇게 차용증을 썼는데요. 네. 이런 개인 간의 빈 문서 이 자체가 채권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에 대해서는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빚에 대한 내용이 적힌 증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방금 얘기 잘하셨는데 그러면 채권 이꼬르 빈문서 이렇게 이제 조금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채권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땡땡채, 땡땡채, 뭐 예를 들면 국채도 있고 지방채도 있고 회사채도 있어요. 이것도 조금 쉽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채권의 발행 주체에 따라서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을 국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지방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을 지방채라고 부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회사채, 회사, 그 주식 기업에서 발행한 채권을 또 회사채라고 합니다. 한국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과 같은 특수한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특수채라고 하고요. 자, 근데 이 회사채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점은 이 회사채권에 저희가 투자를 했을 때 이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보다 먼저 배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 회사가 잘못되었을 때 저희가 자산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이 주주들보다 먼저 해서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빈문서가 좋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주식은 그 공동 주인이잖아요. 네, 그런데 채권은 빚낸 거니까 갚아야지. 이렇게 굉장히 안전하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그리고 제가 말씀 또 덧붙여 보자면요. 채권은요, 크게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서도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크게 세 가지는 이표채, 그다음에 할인채, 그리고 복리채입니다. 가장 많이 발행되는 채권의 종류는 이표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이표채는요, 정해진 주기마다 채권의 이자가 지급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할인채는요, 미리 할인된 가격의 채권이 발행돼서 만기 시에 액면가로 상환되는 채권입니다. 그리고 복리채는요, 마지막에 정해진 주기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마지막에 한 번에 복리 형태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의 채권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크게 발행 주체에 따라 분류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서도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조금 더 이제 분류하기에는 쉬운 것 같아요. 수월하게 또 분류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채권 투자자라고 한다면 채권 수익률에 관해서 좀 많이 헷갈려 맞아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채권에 투자에 있어서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하나 공식을 외우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외워야 돼? 네, 하나만 외우고 외워야지. 들어가겠습니다.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것을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고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채권의 특징부터 먼저 아셔야 하는데요. 채권은 매매 시에 가격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만기 시에는 확약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 이렇게 만기가 고정되어 있다고 했을 때 당연히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도 또 어렵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예시로 좀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 네. 이게 이제 10만 원을 향해 간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10만 원이 도달될 동안 어떤 분은 5만 원에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8만 원에 또 어떤 분은 9만 원에 매수를 해서 10만 원에 도달할 수도 있겠죠. 네, 만기 시점은 정해져 있지만 채권을 샀던 이 주식을 샀던 시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만기금은 동일하게 정해져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상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 쉽게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싸게 사면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맞죠? 네. 쉽게 생각하면 이건데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채권 가격이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하면 조금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삼성전자 채권이라고 하면 조금 계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채권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 바로 채권의 가격 결정 원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도 또 같이 여러분들 일단 외워주고 가주세요. 또 외워? 네,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가격이랑 금리가 반비례. 반비례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당연히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고요. 그리고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은 상승합니다. 예시로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A 채권이 5%의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으로 발행이 됐어요. 그런데 금리가 인상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발행된 채권은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자, 몇 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해주는 채권을 선택하실 건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구동성으로 맞출 수 있어. 그렇죠. 하나, 둘, 셋, 10%.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발행된 A 채권의 수요는 당연히 없지. 네, 하락하겠죠. 네. 수요 공급의 원리가 채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의 가격은 금리가 인상하면 하락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기존 채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게 되면 이해하시기가 조금 쉬울 거고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도 또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후에 발행되는 채권은 더 낮은 금리를 지급하기 때문에 먼저 발행되어 있는 채권, 기존의 채권의 가격, 수요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이렇게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응용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채권 투자의 적기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으셨고 또 많은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도까지 계속해서 금리가 올랐었죠. 올랐다고 하지만 이제는 내려가는 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신다면 지금이 바로 적기가 되는 건데요. 반비례에 있는 채권 가격이 굉장히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가 전망된다면 반대로 채권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요. 그래서 채권 투자가 지금 핫하다고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또 연결고리를 설명해 주시니까 굉장히 솔깃합니다. 지금이 채권 투자의 적기다라고 느껴져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채권 투자 많이들 이제 직접 하시는 분들은 주식 대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나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채권을 매매할 수 있고 또 ETF나 펀드형 상품도 나와 있습니다. 일단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채권은 크게 장내 채권과 장외 채권으로 나뉩니다. 장내 채권은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채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장외 채권은 증권사가 선별해서 매입한 뒤 이제 소비자들에게 되판매하는 선별되어 있는 채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품이 용이하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채권, 장내 채권과 장외 채권 구분이 되어서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장외 채권이랑 장내 채권이랑 그러면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냐? 근데 앞에서 이제 설명을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장외 채권은 뭐냐면 증권사가 개인이랑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전화 오거나 아니면 객장 가서 이렇게 사고 팔 거예요 라고 할 때 조금 거래를 하실 수 있고요. 트레이딩하는 장내 채권 같은 경우에는 HTS, MTS, 주식이랑 똑같이 거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금리 인하기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그러면 채권 투자할 때도 사실은 그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이 있다라는 얘기 들으셨을 텐데, 금리가 떨어질 때는 장기 채권이 유리할까요? 단기 채권이 유리할까요? 단기요. 단기 채권? 네. 장기 채권이 장기인가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금리가 계속 떨어질 거니까 금리가 높을 때 걸 사두고요. 수익률적인 그치, 측면에서. 만기가 길어지면 그렇죠. 훨씬 네.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금리가 상승기에는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이럴 때는 단기 채권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최근에는 주식이랑 채권이 동시에 오르는 모습이 이제 네.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사실 네. 예전에 해지 수단으로 좀 많이 보기도 했었잖아요. 그 연결고리는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서로의 해치 관계가 있다라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트폴리오가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거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네, 그러면 이 안에서 나눠서 담을 때 안전한 것도 필요해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안전한 거 생각하면 예금 생각하시는데 채권도 신용 등급이 높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부자들 같은 경우가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많이 채권을 넣어둡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가가 뭐 지금 저희가 아까 나 팀장님이 10만 원 얘기했는데 10만 원 언제 갈 것 같습니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예측이 어려워요. 네. 근데 삼성전자 채권이 예를 들면 4% 이자 주겠습니다라고 네. 했잖아요. 그러면 1년에 4%, 2년에 8% 이렇게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쉽대요. 네, 그래서 항상 포트폴리오에 조금 나눠서 보유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덧붙여 보자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채권과 그리고 주식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작년 8월 5일 기억하세요? 네, 블랙몬데이요. 오. 네, 정말 지수가 10% 가까이 어. 하락하는 그게 이제 세계 경제 리세션 공포가 들이닥치면서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증시가 폭락하는 사태가 있었고 불과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지난주 월요일 대답 안 했는데요. 뭐야, 아직. 지난주 월요일 딥시크발 아, 리스크. 네. 27일 1월 27일인가요? 27일 딥시크. 죄송해요. 날짜가 틀렸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웃깁니다, 지금. 네. 얼마 나 전 지금 막 맞추고 싶어가지고. 네. 아니 얼마 전만 해도 딥시크발 리스크로 네. 인해서 시장이 또 굉장히 출렁했죠. 폭락하는 네, 일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채권은요, 이렇게 어떤 주식처럼 가치 투자의 개념보다는요, 이렇게 시장의 금융 시스템의 붕괴 위기나 리스크가 왔을 때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지대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딥시크발 리스크가 왔을 때 여러분 대표적으로 오른 자산, 달러 환율 그리고 금, 유가. 네, 그리고 금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채권이 갑자기 가격이 급등, 그러니까 금리는 하락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장기 투자로서의 가치보다는 이러한 안전자산, 해지 수단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다 보면 이제 채권 안 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도 유의사항들이 있잖아. 네. 예를 들면 뭐 실적을 봐라. 아니면 이제 테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슈에 따라 달라지니까 단기적으로 대응해라. 뭐 이런 주의사항이 있는데 채권에도 주의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때쯤 되면 요거 알려줘야 됩니다. 네. 네. 채권이라고 해서 마냥 네. 안전하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금융상품을 투자할 때는 항상 리스크에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채권을 바라보는 기준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채권의 특징을 보면은 만기까지 확약된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채권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제 채권을 보실 때 수익률과 만기 꼭 확인을 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등급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A등급 이상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아무리 못해도 트리플 B 마이너스 그 이상의 구간에서만 투자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는 하지 마요. 그 밑에는 저는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안전한 아까 해지 수단을 활용하려면 그 이상을 해라.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또 채권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혹시 대표님께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채권은 그냥 지금 다 종합을 해보자면 이건 거예요. 안전한 투자를 원한다라고 하면 채권은 괜찮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기와 인하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앞으로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그때 우리 그 코로나 이후에 막 금리 올랐던 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채권 금리도 굉장히 가파르게 오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5%대 딱 샀는데 갑자기 다음 달 되니까 6%, 7%짜리 나와요. 그럼 배가 너무 아파요. 배 아파요. 네, 그래서 금리가 상승기일 때는 단기 채권 위주로 대응해라. 또 반대로 금리가 하락기일 때는 장기 채권으로 대응해라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신용 등급은 뭐냐면 이 회사가 망할 것 같냐 망할지 않을 것 같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BBB 이하는요. 돈이 잘 안 돌아서 망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자산인데 당연히 조금 더 안전한 거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BBB 이상인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는 회사채에 투자하면 조금 더 좋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전문가님들? 좋습니다. 컨펌 다 받으셨습니까? 네, 칭찬 좋습니다. 받았습니다. 컨펌 받았습니다. 네, 그럼 저희 채권 이야기들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챕터 2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 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경제 이야기 챕터 2. 네. 요즘 좀 있어 보였어요. 직접 소개해 주시나요? 제가 이쪽 자리를 조금 위협하고 있는 거. 자리요? 오케이, 괜찮아요.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 이제 경기가 안 좋죠. 네네.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가 많은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너무 혼동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와중에서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 펀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투자도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정부 측에서 해외 투자 펀드 과세 반경을 좀 변경을 하면서 그게 또 시장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날벼락을 맞았다 이런 투자자들의 호소도 있었었는데 지금 펀드 투자 괜찮을까에 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 ISA 계좌와 연금저축 펀드에서 이제 절세 혜택을 그동안은 받았었는데 이제 기존에 절세 혜택 15.4%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절세 혜택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해외 투자형 ETF에서 발생하는 ETF나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앞으로 배당소득세를 선환급해주던 혜택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 때문에 실제로 이 절세 계좌가 의미가 있냐? 어차피 세금이 일반 계좌나 뭐 미장에 직접 투자했을 때와 차이가 없는데 굳이 이거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실제로 폐지 논란까지 최근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그런데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세금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은요, 여러분 바로 받게 되는 분배금과 배당금에 한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ISA에 예를 들어 미국 지수 미국 지수 ETF인 뭐 미국 S&P, 나스닥 여러분들은 이런 지수에 투자하는 이유가 분배금이 목적이신 건지 매매 차익이 목적이신 건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사실상 발생하는 분배금은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목적 자체가 매매 차익을 고려했을 때는 여전히 이 절세 계좌의 혜택이 당연히 우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들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뭐 ISA 이제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이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요. 만약에 목적이 오로지 분배금이 목적이다. 배당금이 목적이다라고 하시면은 요거는 여러분 사실 요 ISA 계좌나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 굳이 이렇게 운용하실 따로 의미가 빼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의미가 없는 네, 거죠. 사실 큰 네. 세제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매 차익이 목적이다. 대부분 IS에서 다들 S&P, 나스닥 투자하시거든요. 요게 목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ISA 계좌가 연간 한도가 2천만 원이잖아요. 이거는 안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이제 배당금,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고배당 ETF를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이걸 차라리 거기서 팔고 네. 따로 하는 게 더 이득인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한도를 안 잡아먹으니까. 그쵸. 배당금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 계좌에서 혹은 미장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세제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이 15.4%가 과세되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포지션이 네. 분배금, 배당금이 목적이냐 아니면 매매 차익이 목적이냐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놀랐거든요, 사실. 근데 이렇게 또 한번 짚어주시니까 우리가 또 목적에 따라서 계좌 분배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하든지 맞아요. 그런 방식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서서 저희가 채권에서부터 정의부터 짚고 갔잖아요. 그럼 펀드도 정확히 어떤 걸 펀드라고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펀드는 여러 사람들의 돈을 모읍니다. 저희 4명의 돈을 한 바구니에 모아서 이 바구니로요 주식도 투자하고요, 채권도 투자하고 부동산도 이런 여러 자산군의 전문가, 즉 펀드 매니저가 투자를 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금융 상품인데
펀드 매니저가 대신해서 운영해 주기 때문에 직접 투자 상품이 아니라 간접 투자 상품으로 분류가 되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함께 모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전문가가 대신해서 운영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하느냐 아니면 삼성그룹주 펀드에 투자하느냐의 차이인데요. 이제 삼성그룹주 펀드라고 하면 삼성전자 주식 하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그다음에 삼성전기 이러한 삼성그룹주 기업에 나누어서 실질적으로 분산 투자가 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펀드의 모양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펀드 매니저가 정한 주제에 적합한 이렇게 대상들을 모아서 골라놓은 모여 있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펀드의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장돼 있는 펀드만 해도 몇만 개 될걸요. 네. 그러면 그 결정장애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아니, 너무 많으니까 이거 못 고르겠어. 그냥 나한테 조금 딱 맞는 뭐 이런 거 고르는 방법 이런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사실 펀드를 고르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펀드에 나오는 이름 속에 모든 정답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름을 보는 법 제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펀드명을 쭉 보게 되면요. 펀드의 제일 앞에 나오는 이름이 바로 자산운용사의 이름입니다. 이 펀드를 만들어낸 자산운용사의 명칭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앞에 자료화면을 보시면 KB 증권에서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지식 한 스푼 넣자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다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만들고 운용하는 회사를 말하는 거고요. 증권사는 이 펀드를 중개하고 판매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셔야 될 거는 이 펀드의 핵심 투자 전략인데요. 위와 같은 중소형 중소형 주 포커스라고 써 있는데 이는 중소형 주에 포커싱을 해서 투자하는 상품이다. 중소형 주에만 투자한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힘을 많이 실은 거죠. 포커스. 그렇죠. 예. 포커스. 그런 펀드일 거고요. 다음에 나오는 투자 신탁, 믿을 신, 맡길 탁 해서 이제 펀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비중에 따라서 주식형, 채권형, 그리고 혼합형 이렇게 구분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C는 이제 수수료의 구조입니다. 선취냐 후취냐에 따라서 알파벳 표기가 달라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해외에 투자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환율 변동 워낙 크잖아요. 네. 이 변동에 따른 위험성이 있습니다. 해지를 하냐, 환율을 해지하냐, 언해지하냐에 따라서 구분이 H냐 달라지겠습니다. UH냐. 그렇죠. 네. 그렇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지금 나와 있는 펀드 이름을 같이 살펴보면 KB자산운용사에서 만든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수수료는 후치 수수료 부과 방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에 많이 들어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용어들은 미리 공부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용어 사실은 그 나와 있는 사이트들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이제 내 거 증권사 뭐 하고 거래하는 증권사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도 펀드 용어집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래도 한 2개 정도는 조금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NAV라는 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갑자기 이제 영어 딱 나오자마자 방금 앵커님 입을 딱 벌렸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한국에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Net Asset Value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NAV라고 하는데 이게 펀드 순자산 가치예요. 그럼 자산이라는 거는 자산에서 순자산 가치라는 거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50인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10% 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NAV가 55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NAV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애가 좋을까요? 유지되는 애가 좋을까요? 떨어지는 애가 좋을까요? 올라가는 게 좋겠죠. 맞죠.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이 난다. 이것만 보고도 체크를 하실 수 있고요. 앞에서 그다음에 펀드 제일 뒤에 보면 A, C 뭐 이런 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수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수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아, 보수요? 네, 보수와 수수료가 같을까요? 똑같을까요? 다를 것 같아요. 다르니까 물어봤겠지. 네. 네. 두 개 다 이제 가져가려고. 네, 조금 다릅니다. 네. 보수는요, 쉽게 생각하면 계속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보수에는요, 운용 보수, 판매 보수, 수탁 보수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운용 보수 같은 경우는요, 매년 떼가는 거예요. 네, 수탁 보수, 너 나한테 맡겼으니까 또 매번 떼가는 거야. 수수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취 수수료, 후취 수수료. 먼저 한 번 떼고 끝.
C 나중에 한번 떼고 끝.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보수는 매년 떼는 거니까 보수는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습니다. 잘하죠, 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꼭 챙겨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무조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내용들 복귀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펀드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이런 또 의문점이 남기는 합니다. 우리가 주식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때는 재무제표도 보고 뭐 맞아요. 저평가인가 고평가인가 이런 거 이제 다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 펀드는 이 투자처가 투자하기 적합한 곳인가 그 판단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럴 어려워요.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주식 기업을 선정을 할 때는 차트나 재무제표를 보고 선정을 합니다. 근데 펀드는 사실 어떤 차트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 분석 3요소라고 해서 3가지를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펀드의 재무제표 분석이 바로 그냥 이 위험 요소 3가지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표준 편차, 펀드의 변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샤프 지수, 그리고 세 번째가 베타입니다. 저는 우선 가장 중요한 샤프 지수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샤프 지수 혹시 들어보셨어요? 샤프. 들어봤어요. 어릴 때 네. 샤프. 대학교에서 터졌어? 들어봤어요. 샤프. 샤프 지수의 네. 공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표준 편차는 펀드의 변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펀드의 변동성, 표준 편차 분의 펀드의 수익률 마이너스 무위험 수익률, 그러니까 국공채 같은 수익률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같은 변동폭, 위험성을 가졌을 때 이 펀드가 얼만큼의 수익을 잘 내? 그러니까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같은 위험을 가졌을 때 훨씬 더 수익을 잘 내는 펀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샤프 지수가 높으면 네. 변동일 때도 수익을 네. 잘 낸다. 네, 같은 위험을 가졌을 때 수익을 훨씬 잘 내는 펀드다. 그래서 샤프 지수는요, 여러분, 예를 들어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를 비교할 수는 없고요. 같은 유형 대비로 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위험 분석이라고 해서 펀드를 검색해서 보시게 되면요, 샤프 지수란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요, 네. 지금 요 펀드는 유형 평균 대비했을 때 수익이 조금 더 잘 나거나 비슷한. 최근 3개월은 더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최근 비슷하게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샤프 지수는요. 절대적인 수치보다는요. 이 유형 평균 대비했을 때 얼만큼 이 펀드가 수익률을 잘 내느냐를 알려주는 지표라서요. 유형 평균보다 수치가 높으면 수익을 같은 위험을 가졌을 때 더 잘 내는 펀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 비교를 잘해야 되는군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요거까지는 알겠어요. 샤프까지는. 근데 또 영어가 또 나오네. 베타. 베타는 뭡니까 도대체? 샤프 지수 쉽게 네. 설명드린 것처럼 베타도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타는요, 벤치마크 민감도라고 해서요. 여러분, 벤치마크는 또 뭘까요? 벤치마크. 그거는 많이 들어봤어요. 네, 벤치마킹 아니, 따라하겠다. 뭐냐고요? 따라하겠다. 따라하겠다. 정답. 펀드의 성과의 기준이 되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펀드마다 이 성과의 기준이 되는 지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요, 여러분. 미국 주식형 펀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 벤치마크가 S&P 500 지수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크 민감도라고 하는 이 베타는요. 벤치마크 지수 대비했을 때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여?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S&P 500 베타 민감도가 2예요. 그러면 S&P 500 지수가 1% 오를 때 이 미국 주식형 펀드 A 올라? 맞아요. 2가 오르고 그리고 반대로 S&P 500 지수가 베타가 0.5예요. 그러면 S&P 500 지수가 1% 오를 때 얘는 0.5. 덜 민감하게 0.5. 그러니까 1보다 낮으면 덜 민감하다, 둔하다. 그리고 1보다 높으면 민감하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감한 게 좋은 거예요? 안 민감한 게 좋은 거예요? 네. 좀 안정적인 하이리스크 투자자이드 하이리턴이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조금 안정적으로. 왜냐하면 민감도라는 거는 마이너스일 때도 동일하게 그쵸. 적용이 되는 네. 게 지수가 1% 하락할 때 민감도가 2면 2% 하락하고요. 0.5면 0.5면 1% 하락할 때 0.5%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네,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격적이면 1보다 높은 거. 네, 그다음에 민감하게. 그냥 난 시장만 따라가도 된다 그러면 1에 그쵸, 수렴한 그쵸. 거. 그다음에 난 더 안전한 게 좋다라고 하면 1보다 낮은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인덱스 펀드라고 하면 사실상 1. 네, 베타가 1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너무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수포자인데도 귀에 쏙쏙쏙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러한 요소들 잘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펀드에 관해서 잘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설명이면 이제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올해 기대가 되는 딱 한 가지의 펀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쪽에 좀 집중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야, 이거 어렵다. 네. 저는 하나 찝은 건 네.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라는 펀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펀드는요, 실제 글로벌 기술 섹터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입니다. 전 세계 기술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면서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이 펀드는 피델리티 자산운용사에서 운영을 하겠죠. 기술 산업의 혁신과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려는 장기적인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고 보여지고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투자 대상을 전 세계 기술 관련 기업, 전 분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AI에 걸쳐서 투자하면서 대표적인 상위 비중 구성 종목으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TSMC, 그리고 알파벳, 테슬라 등이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글로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술주에 투자되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가 기술 트렌드와 기업 분석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20, 30대 분들 그리고 장기적인 연금 포트폴리오에서 좀 더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피델리티 테크놀로지 글로벌 테크놀로지 펀드는 3년 수익률이 약 32% 정도로 연간 약 10%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안정성보다는 장기 성장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나 대표님은요? 추천하기 전에 채권의 네. 종류도 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펀드, 같아서 네. 이렇게 펀드 명예 끝에 아까 주식이라고 쓰여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 주식형, 주식 혼합형, 채권형, 채권 혼합형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 기준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식형 펀드는요. 주식의 비중이 60% 이상인 펀드를 주식형 펀드라고 하고요. 주식 혼합형은요. 50%에서 60% 미만일 때 주식 혼합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채권형 펀드는 채권의 비중이 60% 이상인 펀드고요. 채권 혼합형은 주식의 비중이 50% 미만인 펀드를 채권형 펀드라고 합니다. 채권 혼합형 펀드라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네, 우리가 더 죄송합니다. 헷갈려졌습니다. 네. 자, 이제 요거까지는 우선 알았어. 네. 알았고 그래, 네. 결론은 뭐 하나 빨리 추천해봐요. 네, 저는요 정말 그냥 이 세상에 딱 한 가지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다. 하면요, 네. 저는 딱 이 펀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AB 미국 그로스 펀드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펀드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은행에 방문을 하셨거나 아니면 주변의 재무설계사로부터 가장 흔하게 또 권유받는 펀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산 규모가 미국 주식형 펀드 중에 가장 높은 수준에 있고요. 이 펀드는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미국의 대기업에 집중하고 있고요. 우량한 품질과 우수한 장기 성장 특성을 가지는 증권들로 구성이 돼서요. 집중적이고 확신도가 높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위 보유 종목으로는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비자, 엔비디아, 아마존 등과 같은 이런 우량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장기 우상향을 하는 펀드 중 하나인데요. 이 펀드도 3년 수익률이 무려 35%대로 연평균 10%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시비 걸 걸 하나 찾았습니다. 바로 이걸 네. 보면서 둘 다 결론은 똑같아. 엔비디아 들어가고 애플 들어가고 다른 거 비자 하나 있네. 비자 카드사. 네. 그러면 사실 수익률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싸움을 조금 붙여야 돼요. 왜냐면 둘 다 각자 나는 이것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 뭐가 조금 더 낫다? 정확히 짚으면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기술주에 더 집중해서 피델리티. 투자하는 피델리티로 피델리티로 가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네네.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나는 안정적으로 지수를 추종하면서 조금 더 수익률을 상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AB 미국 그로스로 가시면 됩니다. 베타는 그러면 얘가 1보다는 높게 나오겠네요. 피델리티 네. 그러게요. 피델리티도 높고 궁금하지 않아? 나 배웠던 걸 지금 다 써먹고 싶어. 그런데 모르시나요? 제가 그 앞에 샤프 네. 지수랑 베타를 네. 가져왔던 이게 AB 공식을, 미국 크로스 네. 펀드의 자료거든요. 아.
그래서 수익은 굉장히 잘 내고 있는 펀드이기도 하고요. 싸움 붙여보려고 했는데. 다음번에 저희가 한번 제대로 네. 라이벌 대결을 한번 그러니까. 해보도록 할게요. 잘 네. 넘어갔어. 한번 다음 시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를 직접적으로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전문가에게 맡겨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가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더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 자, 이거 정답 제가 알기는 하는데 네. 제가 알기로 또 이 안전 투자, 안전자산 전문가가 한번 과거에 대신 행원 출신이십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또 여기서 또 대답을 해주시는 게 제가 볼 때 맞지 않을까. 네, 저는 실제 펀드를 판매하진 않았었지만 펀드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실적 투자형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겠고요. 예금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셨다가는 리스크가 커서 큰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안 된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짚자면 원래 예금자 보호 한도가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5천만 원이요. 맞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게 5천만 원이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1억 원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네, 정말로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저희가 뭐 채권도 얘기하고 펀드도 얘기했지만 정말 난 그건 잘 모르겠고 보호 한도 내에서 조금 안전하게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한도 오르는 것도 조금 미리 알고 계시면은 조금 분산 투자하시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정말 몰랐네요. 네. 많은 분들이 또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1억 원으로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드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투자 유형에 따라서 투자처도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좀 라이벌 대결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따지면은 예금 적금이나 CMA가 더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건 아닌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왜 채권형 ETF나 채권 펀드 등을 거래하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 이 부분 또 해나 대표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그냥 대놓고 저희가 딱 비교를 해갖고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요? 예를 들면 수익률을 나는 더 우선시한다. 네. 네, 그러면 누구 먼저 하실까요? 나 팀장님 먼저 할까요? 네, 수익률을 나는 우선한다. 그러면 주식형이냐 채권형이냐? 저는 주식형 가야죠. 네, 무조건?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그냥 BBB 등급 이하인 뭐 그쪽 정급 이하로요? 채권 뭐 이런 거 하면 제가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만큼의 이제 리턴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수. 그래도 주식형이 더 낫다. 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굉장히 안전한 걸 선호한다. 네, 주식형, 채권형. 네, 주식보다 당연히 변동성이 낮은 채권형 펀드에 투자를 하겠죠. 근데 금리가 너무 바닥이야. 금리가 너무 바닥이요? 네, 막 3%밖에 안 준대. 근데 채권은요. 금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매 네. 차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아, 그런데 맞아. 제가 말씀드리기로 금리 인하기에는 네. 채권의 가격이 향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의 매매 차익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기에 당연히 채권 투자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잘 한 가지 넘어갑니다.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기간별로의 채권이 조금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금리 인하기에는 장단기 채권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금리 인하기에는 장기 채권이 장기 훨씬 유리하고요. 금리 인상기에는 단기 채권이 변동폭이 낮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나라 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 국채 쪽으로 투자하는 게 더 좋을까, 아니면 회사채나 뭐 그쪽이 더 좋을까? 그것도 똑같이 안전을 선호한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국채를 선호를 하실 거고요. 네. 나는 조금 고위험을 리스크를 가져도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요. 당연히 회사채가 당연히 수익률은 이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회사채가 유리하고요. 회사채 내에서도 정크 펀드라고 해서 아까 언급했던 정크. 네. 네. 쓰레기 네. BCD 뭐 이런 애들. 네. 네, 신용 등급이 좋지 않은 네. 애들은 돈을 빌리려면요, 채권을 발행하려면 높은 이자를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낮은 등급의 회사채도 이 가능합니다. 안에서도 또 나뉘는군요. 네네네. 그리고 아까 안에서도. AB 글로벌 얘기했잖아요. 네. 그 AB라는 자산 운용사에서 또 정크 본드 투자 또 잘합니다. 또. 갑자기 홍보를 했네. 그리고 아까 우리 대표님과 네. 저와 차용증 하나를 썼잖아요. 난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아까 그게 20% 썼거든. 이자가 20%였어요. 그러면 채권을 발행한 이 채무자 이해나는 그만큼 신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되셨죠? 뭐 그건 모르겠고 20%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번 추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희? 네, 뭐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안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대표적인 안전 얘기하면 예금, 적금, CMA 뭐 이런 것들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꼭 굳이 뭐 채권형 ETF나 뭐 아, 채권이나 뭐 네. 이것들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뿐만 아니라 채권은요 만기 이전에도 환매를 할 수 있는데요. 아, 매매 차익. 차익도 추구할 그렇죠. 수가 맞아요.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채권 자체가요 당연히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네. 안전한 예적금보다는 더 높은 금리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안전한 예적금보다는 조금 더 추구할 수 있는 방면이 있다라고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네. 펀드 투자하면서 채권에도 투자 같이 가능할까요? 네, 이 질문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 펀드에도 당연하지. 당연하죠. 아. 예, 펀드에도 이제 채권형이 다 들어가 있고 또 저희가 아까 이야기 나눴던 채권형 펀드 이게 채권에 한 60% 이상 투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채권형 펀드에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의외로 좀 헷갈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고 또 고등학생들 요번에 이제 세뱃돈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많이 받았을 것 네. 같아요. 그 세뱃돈을 가지고 채권이랑 펀드 투자를 가능할지, 그러니까 뭐 미성년자도 이런 투자가 가능한지도 좀 아유, 가능하죠. 예, 그 친구들이 안 쓰고 이걸 모아놓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최근에 이런 데이터들도 있더라고요. 그 미성년 자녀들 중에 예금도 있고 여러 군데 어찌됐건 자산 배분을 많이 네.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재테크 원데이 클래스에서도 또 미성년 자녀 투자하는 법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많은 뭐 비중이 있겠죠. 뭐 예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채권 투자가 의외로 미성년자 자산 구성 중에 16%랍니다. 네, 의외로 이미 많이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미성년 자녀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단기적으로 막 하는 것보다는요, 금리가 높을 때 장기 채권을 조금 더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직접 투자가 좋냐, 간접 투자가 좋냐, 안전한 게 좋냐는 정답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미성년 자녀 때부터 예를 들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어요. 성년 되면 더 공격적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요 시기에는 조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자산 구성의 비중을 한 5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채권 투자나 채권형 펀드나 이런 것들 조금 잘 알아두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또 용어가 나와서 많이들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최근은 이제 금리 인하기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금리 인상기에는 주식이랑 채권 그리고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 중에는 어떤 투자처가 좀 더 유리할까요? 사지선다 나왔습니다. 네, 1번 주식, 2번 채권, 채권. 3번 주식형 펀드, 4번 채권형 채권형 펀드. 펀드. 원리까지 조금 더 설명을 네. 드리면 여러분 금리 인상기에는요 당연히 위험 자산보다 안전 자산의 수요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변동폭은 굉장히 높아질 거고 하락할 위험이 있겠죠. 그리고 채권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인상하는 인상기에는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아까 반비례 맞아요. 관계가 있다라고 반대라고 했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요. 표면 이율이 그러니까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에 직접 투자하거나, 왜냐하면 매매 차익은, 그러니까 가격은 변동할 수 있지만 만기 시까지 가져가게 되면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것이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에 이렇게 이율이 높은 채권에 직접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기 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변동폭이 낮은 단기 채권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어느덧 끝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네. 일단 나연석 교수님께 오늘 또 이야기했던 부분들 한번 좀 정리를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네, 지금같이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대외적인 불안을 갑자기 또 이렇게 밑밥을 깔아? 네, 정말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럴 때 또 기회를 찾으시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이렇게 마켓 쇼쇼 같이 함께 보시고 펀드하고 그다음에 채권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한 번 더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취향은 펀드 쪽이세요? 채권 쪽이세요? 저는 펀드 쪽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안전 투자의 고수라고 했는데 그래. 펀드를 좋아하시는 거네요. 네. 한 입으로 이제 그죠? 야, 이렇게 또 공격을 또 바로 해버리네. 이렇게 또 그러네요. 라이벌 대결을 아. 하시네요. 네. 그러면 해다 대표님은 채권 또 펀드 중에 어느 저는 쪽이세요? 완전한 펀드, 아, 두 주식형 분 다. 펀드를 훨씬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렘 씨님은요? 저는 사실은 그 채권 사도요, 트레이딩합니다. 만기 보유까지는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고 중간에 좀 저는 그 안에서도 조금 트레이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사실은 공격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또 유형에 맞게끔, 성향에 맞게끔 좋은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겠어서요. 저희가 오늘 채권과 펀드 이야기까지도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뭐야 이거? 뭔데?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재테크 원데이 클래스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한 주 쉬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